첫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었어요. 300여 명의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겸은 눈을 감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줄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평상 뒤편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조판서 이경진은 조용히 하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대감마님, 남은 5줄로 연주를 이어가도 되겠사옵니까? 하겸의 말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겸을 바라봤어요.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빛이 눈에 어렸어요. 해복거라. 네 마음을 들어보고 싶구나. 하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끊어진 줄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남은 5줄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시작했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6줄로 내던 소리와는 달랐어요. 불완전했지만 오히려 더 절실했습니다. 하겸의 손가락은 남은 줄을 종횡무진 녹았죠. 한 줄로 2소리를 내고 2줄로 3음을 만들었어요. 부족한 줄을 마음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소리는 부모 잃은 소년의 통곡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두려움이 줄을 타고 흘렀어요. 차가운 서원 마당에서 맞았던 죽비의 아픔이, 도령들의 비웃음이, 그 모든 수치심이 소리가 되어 퍼져나갔죠.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00여 명 모두가 하겸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대감 이경진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연주를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혼이 담긴 소리였죠. 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가고 하겸의 손놀림이 점차 느려졌어요. 격정은 가라앉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줄을 튕기는 순간 하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조판서 이경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 대감을 바라봤어요. 대감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하겸에게 다가왔죠. 네, 평생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대감은 하겸 앞에 섰습니다. 피 묻은 하겸의 손을 내려다봤죠. 줄이 끊어졌음에도 마음으로 소리를 메우다니 그야말로 신기로다. 대감이 하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곤 청중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예인이요. 신분이 무슨 소용이요? 이런 재능 앞에서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대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장내 전체가 폭발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양반들도 서민들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선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정문학 훈장의 서슬퍼런 고함이 서원 마당을 갈랐습니다. 14살 하겸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떨었죠. 훈장의 죽비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뼈를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퍼졌어요. 사또께서 가련히 여겨 청강을 허락하셨거늘 감히 양반 자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들다니. 주변을 에워싼 비단 도포의 도령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댔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김진수가 코를 싸지며 비아냥거렸어요. 에구, 고약한 냄새. 저런 상놈과 한 공기를 마셔야 하다니.
하겸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이 수치심에 오그라들었죠. 몇 년 뒤 이 마당이 자신의 검은고 소리로 뒤덮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하겸은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산비탈을 내려오는 하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신 밑창에 묻은 흙이 발목을 짓눌렀어요. 서원 마당에서 맞은 죽비 자국이 어깨에 얼얼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하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고 삭바느질로 연명하는 68 할머니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저 멀리 낡은 초가지붕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걸 보니 할머니는 아직 저녁을 짓지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하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시면 손가락 마디마다 피가 맺히곤 했거든요.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마루에 앉은 할머니의 굽은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하겸을 알아챘어요. 바늘기에 실을 꿰느라 눈을 가늘게 뜨고 계셨죠. 하겸은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파란 핏줄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오늘 공부는 즐거웠느냐? 온화한 물음이었습니다. 하겸은 목구멍에 걸린 말을 삼켰어요. 훈장의 고함도 죽비의 아픔도 도령들의 비웃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애써서 서원 청강 허락을 받아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 논어의 구절이 참으로 달았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 손을 멈추고 하겸을 돌아보셨어요.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스며 나왔죠. 그래, 우리 강아지가 글을 배우니 할미는 소원이 없구나. 할머니의 손이 하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하겸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바늘 끝에 찔린 자국들이 만져졌죠. 하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상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그릇을 하겸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하겸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점심도 거르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입맛이 없었지만 하겸은 억지로 죽을 떠먹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보리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어깨에 멍든 자리가 욱신거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서 다시 바늘을 들었고 하겸은 마루에 누워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호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원 마당에서의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김진수의 비웃음, 훈장의 죽비,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수십 쌍의 차가운 눈빛들. 하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참아야 한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고 두터우니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겸의 가슴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졸고 계신 걸 확인하고 맨발로 마당을 건넜죠. 차가운 흙이 발바닥을 얼얼하게 했습니다. 집 뒤편 헛간으로 향하는 하겸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졌어요. 헛간 문을 삐걱거리며 열자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겸은 손을 더듬어 구석에 놓인 물건을 찾았어요. 낡은 거문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예전 대갓집에서 일할 때 땔감으로 버려지던 것을 사정사정에 얻어온 거였죠. 줄이 반쯤 끊어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하겸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나무 몸체가 손에 닿는 순간 묘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줄을 튕겼습니다. 둥. 탁하지만 깊은 울림이 헛간을 채웠습니다. 하겸은 숨을 멈췄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줄을 짚었죠. 징.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거칠고 불완전했지만 하겸의 귀에는 아름답게 들렸어요. 손가락이 줄 위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하겸은 눈을 감고 계속 줄을 튕겼어요. 오늘의 수치도 분노도 슬픔도 그 소리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누구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겸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헛간 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윤서방이었죠.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인입니다. 하겸은 황급히 검은고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서방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라. 조금 전 소리, 내가 낸 거냐?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시끄럽다니. 얘야, 내 손끝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있구나. 윤서방이 헛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겸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검은고를 들여다봤어요. 줄이 끊어지고 몸체가 갈라진 낡은 악기였지만 윤서방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검은고를 어디서 구했느냐? 할머니께서 대갓집에서 일하실 때 얻어오신 겁니다. 윤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가볍게 튕겼어요. 하겸이 낸 것과는 전혀 다른 맑고 정갈한 소리가 울렸죠. 하겸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서방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젊은 시절 한양 장학원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곳 악사들의 연주를 몰래 들으며 가락을 익혔지. 윤서방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윤서방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죠. 검은고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다.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도구지. 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 하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하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배워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 소리는 귀천을 가리지 않는단다. 윤서방이 하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낮에 훈장에게 맞은 자리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죠. 내일부터 밤마다 이곳으로 오너라. 내가 아는 것을 모두 가르쳐 주마. 윤서방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잘 배우겠다는 다짐도 목구멍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윤서방이 헛간을 나간 뒤에도 하겸은 한참 동안 검은고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몸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겸은 조심스럽게 줄을 다시 튕겼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한 소리가 울렸죠. 헛간 밖으로 퍼져나간 그 소리는 달빛을 타고 멀리 흘러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뼈를 애는 듯 차갑게 피부를 물어뜯었습니다. 하겸은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손으로 떠올려 얼굴에 끼얹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물기를 닦고 나니 동쪽 하늘이 희끗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죠. 서원까지는 산길을 2시즌쯤 걸어야 했습니다. 마루에서 할머니가 보리밥 한 덩이를 싸주셨어요. 어젯밤 남은 밥을 뭉쳐서 삼배 보자기에 넣은 거였죠. 하겸은 그걸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강아지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할머니.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하겸의 뒷모습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굽은 허리가 더욱 구부러진 채로요. 하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돌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집신 밑창이 얇아서 발바닥에 돌멩이가 하나하나 박히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하겸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원에 늦으면 또 훈장의 죽비를 맞을 테니까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하겸은 보자기 속 보리밥을 한 입 베어 물며 걸었습니다. 퍽퍽한 밥알이 입안에서 씹혔죠. 서원 마당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겸은 구석진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양반 자제들이 앉는 대청마루는 엄두도 내지 못했죠.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조금 덜 추웠어요. 해가 떠오르고 하나둘 도령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그들은 하인이 들어올린 가마에서 내렸어요. 김진수가 하겸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도령 하나가 하겸 쪽으로 침을 뱉었죠. 하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정문학 훈장이 들어서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겸에게 머물렀어요. 천한 것이 오늘도 왔구나. 자리나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예, 훈장님. 하겸의 대답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훈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훈장이 논어 구절을 읽어내려갔어요. 하겸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글자를 그렸어요. 한자 한자 새겨 넣듯이요. 훈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하겸은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 읽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만으로요. 도령들은 책을 펼쳐놓고도 하품을 했지만 하겸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도령들은 하인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찬압에서 기름진 고기 냄새가 풍겼어요. 하겸은 품속 보자기를 꺼내 남은 보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꾹꾹 삼켰죠. 김진수 무리가 킥킥대며 하겸을 쳐다봤지만 하겸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도령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겸은 마당에 홀로 남았어요.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오늘 배운 글자를 하나하나 써내려갔죠. 손끝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획을 긋고 또 긋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하겸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겸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왔어요. 발에 돌에 채여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하겸은 일어나 옷자락으로 피를 닦았습니다. 그러곤 다시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등잔불을 밝혀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겸의 상처를 보시곤 아무 말씀도 않으셨어요. 다만 물을 데워 조심스럽게 닦아주셨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겸은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주름진 뺨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잠드신 걸 확인한 뒤 하겸은 다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윤서방이 벌써 와 있었어요. 낡은 거문고 옆에 앉아 하겸을 기다리고 있었죠. 왔구나. 오늘은 줄 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마. 윤서방의 손이 거문고 줄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겸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윤서방의 손가락이 줄을 짚고 튕기는 모습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고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내 속에 쌓인 서러움을 소리로 승화시켜라. 하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방이 검은고를 하겸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하겸은 떨리는 손으로 줄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줄에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윤서방이 하겸의 손을 잡아 위치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하겸은 숨을 고르고 줄을 튕겼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맑은 소리였죠. 좋다. 바로 그거야.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 보거라.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울고 안에서는 검은고 소리가 흘렀어요. 하겸의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따끔거렸지만 하겸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죠. 윤서방도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끔 손가락 위치를 고쳐주거나 리듬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윤서방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너무 무리하면 손을 다친다. 조금만 더. 안 된다. 검은고는 오래 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타는 거란다. 윤서방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겸은 검은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을 펴보니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윤서방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하겸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약초향이 코를 찔렀죠. 내일 또 오너라.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 윤서방이 헛간을 나갔습니다. 하겸은 한참 동안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물집 사이로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겸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겸의 하루는 변함없이 반복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서원으로 달려가고 훈장의 구박을 견디며 글을 배우고 밤이 되면 헛간에서 검은고를 탔습니다.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 살은 점점 두터워졌어요. 검은고 소리도 날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탁한 울림은 사라지고 맑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왔죠. 어느 날 서원에 사또가 방문했습니다. 도령들의 학업을 점검하러 온 거였어요. 정문학 훈장은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사또를 맞았습니다. 도령들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오늘은 논어 구절을 외워보도록 하겠다. 훈장의 말에 도령들이 책을 펼쳤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아 지켜봤어요. 김진수가 먼저 일어나 더듬거리며 구절을 읊었습니다. 중간에 막히자 훈장이 슬쩍 답을 알려줬죠. 다른 도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암송이라기보다 책을 몰래 보며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훈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사또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하겸에게 머물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아, 저 아이는 천한 것이옵니다. 대감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청강을 허락하신 저 아이도 시켜보게.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진수가 하겸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어요. 하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허리는 곧게 폈죠. 하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 구절도 막힘없이 이어졌어요. 도령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겸을 바라봤죠. 하겸은 계속 암송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오늘 배운 내용을 통째로 외워냈어요. 사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왜 구석에 앉혀두었는가. 훈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사또가 하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윤하겸이옵니다. 하겸이라. 좋은 이름이로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거라. 사또가 떠난 뒤 훈장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겸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요. 그날 밤 헛간에서 하겸의 검은고 소리는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해가 더 흘렀습니다. 하겸은 16이 되었고 키는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왜소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끝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검은고를 쥔 손놀림은 어느 명인 못지않게 능숙해졌죠. 매일 밤 헛간에서 흘린 땀방울이 하겸을 단련시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마을에는 풍년제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 고을 사또가 크게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막에서 윤서방이 하겸을 불렀습니다. 늘 온화하던 윤서방의 얼굴에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죠. 하겸아, 내가 사또께 내 이야기를 했다. 풍년제에서 연주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왔죠.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 두려워 말거라. 윤서방의 손이 하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하겸의 떨림을 조금 가라앉혔어요. 하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방의 눈빛에서 믿음을 읽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겸을 바라보셨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등잔불을 밝혀놓고 무언가를 바느질하셨어요. 하겸이 헛간에서 연습을 마치고 돌아와도 할머니는 여전히 바늘을 들고 계셨습니다. 눈이 침침해 바늘길을 몇 번이나 헛디뎠지만 멈추지 않으셨죠.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우리 강아지 입을 옷을 지어야지. 할머니의 손끝에서 하얀 무명 저고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껴두셨던 무명이었어요. 언젠가 혼례를 올릴 때 입히려고 몇 해 전부터 모아두셨던 거였죠. 할머니는 그 무명으로 저고리를 짓고 계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요. 풍년제가 열리기 사흘 전 할머니는 완성된 저고리를 하겸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새하얀 무명에 깔끔한 바느질이 돋보이는 저고리였어요. 햇살에 비춰보니 눈부시게 빛났죠. 입어보거라. 하겸은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천이 부드러웠어요. 입고 보니 몸에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하겸의 체격을 정확히 재어 지으신 거였죠. 우리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멋지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겸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하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풍년제 당일 하겸은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도 몸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죠. 할머니가 지어주신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대신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낯설었어요. 언제나 남루한 옷을 입었던 하겸이 아니었죠. 할머니는 마당에서 하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굽은 허리를 애써 펴시고 하겸을 바라보셨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떨지 말거라.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네, 할머니. 하겸은 낡은 검은고를 품에 안았습니다. 몇 해를 함께한 검은고였어요. 윤서방이 줄을 새로 갈아주고 몸체에 금을 메워줬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죠. 하지만 하겸에게는 세상 어떤 악기보다 소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평상에 앉아 있었고 서민들은 그 뒤편에 빽빽이 들어찼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떠들었죠. 하겸은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윤서방이 다가와 하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내가 헛간에서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하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차분하게 검은고 줄을 짚었어요. 줄의 감촉이 익숙하게 손끝에 닿았죠.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하겸을 바라봤어요. 평상에 앉은 양반들 사이로 정문학 훈장과 김진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웃음이 그들의 입가에 걸려 있었죠. 하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검은고를 무릎에 올리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손가락을 줄 위에 가져다 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튕겼죠. 둥. 낮고 깊은 울림이 광장을 채웠습니다. 하겸의 손가락이 다음 줄로 옮겨갔어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했죠. 하겸은 눈을 감은 채 연주했습니다. 헛간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가락이었어요. 소리는 부모를 잃은 소년의 외로움을 담았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겪은 배고픔을 노래했어요. 서원에서 맞은 죽비의 아픔이, 도령들의 비웃음이,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며 쌓아온 인내가 검은고 줄을 타고 흘러나왔죠. 하겸의 손가락은 춤을 췄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강하게, 부드럽게. 모든 감정이 소리로 변해 광장에 퍼졌어요.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뛰어다니기를 멈췄어요. 모두가 하겸의 연주에 빠져들었죠. 평상에 앉았던 양반들도 허리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문학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줄이 울리고 여운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겸은 눈을 떴어요. 광장은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하겸을 짓눌렀죠. 실패한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광장 전체가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하겸을 휩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천재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장안에서도 보기 드문 솜씨로구나.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겸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훌륭하구나. 내 나이가 몇이냐? 16입니다. 16에 저런 경지라니. 앞날이 기대되는구나. 사또가 시종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시종이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사또가 하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재능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받거라. 하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어요. 무대를 내려와 보자기를 열어보니 단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겸의 눈이 커졌죠. 보리쌀 한 섬이 30냥 하던 시절 엄청난 돈이었어요. 윤서방이 다가와 하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단량을 꼭 쥔 채 집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 생각뿐이었죠.
집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겸은 할머니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당분간 일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손에 단량을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만져보셨어요. 그리곤 하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굽은 등이 하겸의 어깨에 닿았죠. 강아지야. 할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겸도 울었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원에서의 모욕도, 배고픔도, 추위도 이제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풍년제 광장 한 구석에서 정문학과 김진수는 어둠 속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천한 놈이 감히 저렇게 칭송을 받다니. 정문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갈았죠. 저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음모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더 흘렀습니다. 하겸은 19이 되었고 이제 마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달 각지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홀례, 회가변, 제례. 하겸의 검은고 소리는 어디서든 환영받았죠. 월 수입은 50량에 달했습니다. 풍년제 때 받았던 단량이 이제는 한 달에 10번도 넘게 들어오는 돈이 되었어요. 허름했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삭바느질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당에는 장독대가 늘어섰고 부엌에는 쌀독이 가득 찼죠. 하겸은 할머니께 비단 치마 저고리를 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입지 않으시고 곱게 개어 장롱에 넣어두셨어요. 가끔 꺼내 만져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서원에서도 하겸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처마 밑이 아니라 대청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전히 양반 자제들과 같은 줄에 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맞으며 공부하지는 않게 되었죠. 학문에서는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원의 원장이 하겸을 칭찬할 때마다 정문학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정문학은 이제 서원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원장이 몇 차례 경고를 했고 급기야 봉급이 깎였죠. 모든 게 하겸 때문이라고 정문학은 생각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선비 행세를 하며 자신의 무능을 드러낸다고 여겼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하겸을 저주했죠. 김진수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3번째 낙방한 뒤로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김진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동생들은 비웃었죠. 김진수는 하겸이 연주하러 다닐 때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칭송을 받는 하겸의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신부는 천하지만 재능으로 인정받는 하겸이 증오스러웠죠. 봄이 오고 서원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겸은 몇 년간 정성껏 필사한 책들을 서원 사랑방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종이를 구하기 어려워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베껴 쓴 책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손끝이 굳을 때까지 써내려간 글자들이죠. 하겸에게는 재산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김진수는 무리 선옷을 이끌고 서원에 침입했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사랑방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은 하겸의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한 책들을 보며 김진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천한 놈이 감히 선비의 길을 가려 하다니. 김진수가 책을 집어들어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서 책들을 마구 내던졌어요. 몇 년간의 노력이 흙바닥에 흩어졌죠. 그들은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둠을 밝혔어요. 태워버려라. 모조리. 책들이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까맣게 재가 되었어요. 정성껏 쓴 글자들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죠. 김진수는 불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뒤틀린 만족감이 얼굴에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원에 도착한 하겸은 마당의 재를 발견했습니다. 검게 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하겸은 무릎을 꿇고 재를 만져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고운 재가 스르르 흘러내렸죠. 몇 년간의 밤 굳은 손으로 써내려간 글자들이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겸을 바라봤어요. 하겸아, 누가 이런 짓을. 정말 미안하구나. 하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를 한 움큼 쥐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먹을 쥔 손에서 재가 바람에 날렸죠. 하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문학과 김진수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겸이 무너질 거라 기대했어요. 울부짖으며 주저앉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겸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훈장님, 책은 태울 수 있어도 제 머릿속 지식과 가슴속 소리는 태우지 못합니다. 하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정문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하겸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검은고를 무릎에 올리고 줄을 튕겼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고 슬픈 소리였죠. 타버린 책에 대한 슬픔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소리에 담겼습니다. 하겸의 손가락은 줄 위를 미끄러졌어요. 빠르게, 격렬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방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하겸은 연주를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윤서방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용을 했죠. 하겸은 급히 다가가 윤서방을 부축했습니다. 물 좀. 하겸은 바가지에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윤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몇 모금 마시더니 숨이 조금 안정되었죠. 하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윤서방이 하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겸아,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윤서방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하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닙니다. 스승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약을 구해. 하겸아. 윤서방이 하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소나기였지만 간절함이 전해졌어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소리로 세상을 다스려라. 너는 진정한 예인이다. 스승님, 검은고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라 했지. 내 마음을 잃지 마라. 신분도 재물도 명예도 내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라. 윤서방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하겸은 윤서방을 부축해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헛간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윤서방은 미소를 지었죠. 내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려주겠느냐? 하겸은 눈물을 닦고 검은고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줄을 짚었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방에 대한 감사가, 이별에 대한 슬픔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소리에 담겼죠. 하겸은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윤서방을 위한 마지막 연주였어요. 곡이 끝나고 하겸이 눈을 떴을 때 윤서방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죠. 하겸은 검은고를 내려놓고 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점점 더 식어갔어요. 하겸의 눈물이 윤서방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감사했습니다. 하겸의 목소리가 헛간에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헛간 틈새로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죠.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였습니다. 하겸은 윤서방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윤서방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겸은 상주처럼 곡을 했어요. 할머니가 하겸의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윤서방의 관이 땅에 묻히는 걸 보며 하겸은 다짐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소리로 세상을 위로하겠다고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돌아서는 하겸의 뒷모습은 어느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인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2해가 더 흘렀습니다. 하겸은 21살이 되었고 이제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검은고 명인 윤하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윤서방이 떠난 뒤에도 하겸은 매일 밤 헛간에서 연주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썼죠. 검은고 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하겸의 손놀림엔 원숙함이 배어났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서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의 실세인 예조판서 이경진 대감이 지방 순시 중 이곳을 들른다는 거였어요. 향사례를 겸해 유생들의 학문을 점검하고 풍속을 살피겠다는 뜻이었죠. 서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장은 건물을 새로 단장했고 유생들은 옷을 새로 지어 입었어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사였거든요. 정문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해째 서원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그는 판서 대감 앞에서 공을 세워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문학의 머릿속엔 더 음흉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겸을 완전히 매장할 기회로 삼으려는 거였어요. 김진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서원 뒤편 숲속에서 둘은 머리를 맞댔어요. 정문학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저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문학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판서 대감 앞에서 저놈을 망신시킬 것이다. 검은고 연주를 시켜 실패하게 만들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게야. 하지만 그놈의 실력이라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정문학이 김진수의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김진수의 얼굴에 점차 음흉한 웃음이 번졌어요. 2 사람의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길게 늘어졌죠. 며칠 뒤 정문학은 하겸을 불러 세웠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하겸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기묘했어요. 평소의 증오가 아니라 교활한 친절함이 배어 있었죠. 하겸아, 이번 향사례에서 내가 검은고를 연주해야겠구나. 하겸은 고개를 들어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문학이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줄 리 없었거든요. 판서 대감께서 이 고을의 인재를 보고 싶어 하신다. 내 실력이면 서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 게다. 정문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하겸은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독을 느꼈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만약 대감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야 물론 서원을 떠나야겠지. 천한 신분으로 대감 앞에서 실수를 했으니 마땅한 처사 아니겠느냐. 정문학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하겸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것이 덫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거부하면 그 자체로 서원에서 쫓겨날 명분이 되었을 테니까요. 명을 따르겠습니다. 하겸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정문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물러가라 했어요. 하겸이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문학은 혼자 씩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겸은 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하겸을 바라보셨어요.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걱정이 번졌죠. 강아지야. 그것이 덫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가야 하느냐? 네, 할머니.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죠. 하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리곤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뒤 나오실 때 손에는 하얀 무명 두루마기가 들려 있었어요. 할미가 밤새 지었다. 입어보거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겸은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어요.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천에 배어 있는 것 같았죠. 입어보니 몸에 딱 맞았어요. 새하얀 무명이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실 게다. 겁내지 마라. 할머니의 손이 하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하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향살의 전날 밤 하겸은 헛간에서 검은고를 점검했습니다. 줄을 하나하나 튕겨보며 소리를 확인했어요. 몸체의 상태도 살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원 사랑방에서는 김진수가 몰래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김진수는 손에 작은 칼을 쥐고 있었죠. 사랑방에 보관된 하겸의 검은고를 찾아냈습니다. 향살에 당일 사용할 검은고였어요. 김진수는 검은고를 들어 달빛 아래 살폈습니다. 6개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김진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칼날을 줄 하나에 가져다 댔어요. 살짝, 아주 살짝 긋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힘을 주면 끊어질 만큼만요. 탁!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김진수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다시 칼날을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3번. 줄의 표면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졌어요. 김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검은고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향살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겸은 할머니가 지어주신 새하얀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댕기를 메었습니다. 거울 대신 우물물에 비친 자신을 보니 낯설었어요. 언제나 초라했던 하겸이 아니었죠. 하겸아, 내 마음을 믿거라. 할머니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굽은 허리를 애써 펴시고 하겸을 바라보셨어요. 하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축복이 등에 따뜻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서원에 도착하니 이미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대청에 자리를 잡았고 서민들은 마당 뒤편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정문학은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분주히 오가며 준비를 독려했습니다. 김진수는 평상 한 구석에 앉아 하겸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정오가 되자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조판서 이경진 대감의 행차였어요. 가마가 서원 앞에 멈춰 섰고 시종들이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대감이 내렸어요. 수염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온화했습니다. 정문학과 원장이 급히 달려가 절을 올렸죠.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어 황송하옵니다. 괜찮네. 지방의 인재를 보는 것도 내 임무 중 하나니까. 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위험이 배어 있었어요. 대감이 대청에 오르자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사례가 시작되었죠. 유생들이 차례로 나와 학문을 논했습니다. 시를 읊기도 하고 경전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특별히 감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정문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마지막으로 저희 서원이 자랑하는 검은고 연주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 검은고라. 좋지. 누가 연주하는가? 윤하겸이라는 자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검은고 솜씨만큼은 일품이옵니다. 정문학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깔렸습니다. 대감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불러보게. 하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새하얀 두루마기가 석양빛에 물들어 은은하게 빛났어요. 300여 명의 시선이 하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겸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죠. 미천한 것이 대감마님 앞에서 연주를 올리겠사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대감의 말에 하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과 마주쳤어요. 예리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죠.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실력을 보자꾸나. 하겸은 다시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시종이 검은고를 가져왔어요. 사랑방에 보관되어 있던 그 검은고였습니다. 하겸은 검은고를 받아 무릎에 올렸죠. 손가락을 줄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첫 줄을 튕겼습니다. 둥. 첫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었어요. 하겸의 손가락이 다음 줄로 옮겨갔죠. 300여 명의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석양빛이 하겸의 새하얀 두루마기를 물들이며 마당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하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허리로 밤새 바느질하시던 모습,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온기. 그 모든 게 소리 속으로 스며들었죠. 손가락이 줄을 짚고 튕기고 미끄러지며 춤을 췄어요.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틱!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줄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하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떴죠. 끊어진 줄이 검은고 위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평상 뒤편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수였죠. 옆에 앉은 도령들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비웃었어요. 저런 보기 좋게 망신이구만. 역시 천한 것은 큰일을 맡기면 안 돼. 검은고도 제대로 관리 못하다니. 정문학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겸을 내려다봤습니다.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이것이 바로 원했던 그림이었죠.
대감 앞에서 망신당하는 하겸의 모습. 정문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겸아, 어찌된 일이냐? 대감마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목소리엔 거짓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조롱을 하겸은 느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예조판서 이경진은 조용히 하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시종들이 수군거렸고 양반들은 실망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겸은 끊어진 줄을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서방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검은고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하늘이 굽어 살피실 게다. 겁내지 마라. 하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했죠.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예리하지만 따뜻했던 그 눈빛이 여전히 하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겸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남은 5줄로 연주를 이어가도 되겠사옵니까?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겸을 바라봤어요. 정문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수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죠.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빛이 눈에 어렸어요. 해보거라. 내 마음을 들어보고 싶구나. 하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끊어진 줄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남은 5줄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6줄로 내던 소리와는 달랐어요. 불완전했지만 오히려 더 절실했습니다. 하겸의 손가락은 남은 줄을 종횡무진 오갔죠. 한 줄로 2소리를 내고 2줄로 3음을 만들었어요. 부족한 줄을 마음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소리는 부모 잃은 소년의 통곡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두려움이 줄을 타고 흘렀어요. 차가운 서원 마당에서 맞았던 죽비의 아픔이, 도령들의 비웃음이, 그 모든 수치심이 소리가 되어 퍼져나갔죠. 소리는 또한 할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밤낮없이 바느질하시던 그 떨리는 손길이 끼니를 걸으면서도 손자에게 밥을 먼저 주시던 그 사랑이 음률 속에 녹아들었어요. 거친 손바닥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온기가 마당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하겸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격정적으로 변했어요. 신분의 벽에 부딪힌 모든 이들의 절규가 되었죠. 재능이 있어도 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수많은 밤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서러움들이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벗겨지며 붉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하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줄을 짚고 튕겼죠. 피가 줄에 묻어 검은고가 붉게 물들어갔어요.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00여 명 모두가 하겸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김진수의 비웃음은 사라졌고 정문학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양반들도 서민들도 모두가 눈을 감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질긴 의지가 윤서방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던 그 기쁨이, 풍년제에서 처음 인정받았던 그 떨림이 음악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석양빛이 하겸을 비추며 온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겸의 연주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5줄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복잡한 선율이 완벽하게 펼쳐졌어요. 한 손은 줄을 짚고 다른 손은 몸체를 두드려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검은고 전체가 악기가 되었죠. 줄뿐 아니라 나무 몸체까지, 하겸의 숨결까지
모든 게 음악이 되었어요. 대감 이경진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연주를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혼이 담긴 소리였죠. 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갔습니다. 하겸의 손놀림이 점차 느려졌어요. 격정은 가라앉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줄을 튕기는 순간 하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서방에 대한 그리움이, 할머니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격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둥. 마지막 울림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여운이 마당을 떠돌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조판서 이경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 대감을 바라봤어요. 대감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하겸에게 다가왔죠. 내 평생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대감은 하겸 앞에 섰습니다. 피 묻은 하겸의 손을 내려다봤죠. 줄이 끊어졌음에도 마음으로 소리를 메우다니. 그야말로 신기루다. 대감이 하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곤 청중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예인이요. 신분이 무슨 소용이요? 이런 재능 앞에서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요. 대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장내 전체가 폭발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양반들도 서민들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장하다. 천재다. 하겸이. 하겸이. 사람들이 하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겸은 그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눈물이 검은고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와 눈물이 섞여 검은고를 적셨죠. 정문학의 얼굴은 사백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김진수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하겸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하겸을 더 높이 올려놓는 결과가 되었어요. 대감이 하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윤하겸이옵니다. 하겸이라. 겸손하다는 뜻이로구나. 이름처럼 겸손하되 재능만큼은 당당하거라. 대감의 손이 하겸의 피 묻은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장학원에서 내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해주마. 하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원. 조선 최고의 음악기관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천한 신분이옵니다. 신분은 내가 어찌하겠다.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 대감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깊이요.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석양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마당을 덮었지만 사람들의 환호는 그치지 않았어요. 하겸은 그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윤서방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정문학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김진수도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떴어요. 그들의 패배는 완벽했습니다. 하겸의 승리 또한 완벽했죠. 두 해가 흘렀습니다. 23살이 된 하겸은 한양 장학원의 당상 악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향사례에서 예조판서 이경진의 추천을 받은 뒤 하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대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겸을 한양으로 데려갔고 장학원에 청거했어요. 처음엔 신분 문제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겸이 검은고를 타자 모든 반대는 침묵으로 바뀌었죠.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 하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7이 되신 할머니는 더욱 허리가 굽으셨지만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마에 앉으신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죠. 평생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으셨던 할머니에게 한양행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미가 이런 날을 볼 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겸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죠. 이제 편히 쉬셔야 합니다, 할머니. 한양에 도착한 하겸은 북촌의 작지만 단정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장독대와 우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을 거닐며 꽃을 심으셨습니다. 굽은 허리로 흙을 만지시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죠. 하겸은 매일 새벽 장학원으로 출근하기 전 할머니께 문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할머니와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장학원에서 하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궁중 연회에서 연주를 맡았고 왕께서도 하겸의 소리를 칭찬하셨어요. 동료 악사들은 처음엔 천한 신분을 이유로 하겸을 무시했지만 차츰 그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죠. 하겸은 누구에게나 겸손했습니다. 먼저 인사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왔어요. 윤서방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거든요. 어느 봄날 하겸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경진 대감이 권했기 때문이었어요. 신분의 벽은 여전했지만 대감의 추천으로 기회를 얻었죠. 시험장에 들어선 하겸을 보며 양반 자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하겸은 담담하게 붓을 들었어요. 서원에서 배운 글, 밤마다 혼자 익힌 경전의 내용이 붓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방이 붙는 날 하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급제였어요. 집으로 달려온 하겸은 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하겸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강아지가 정말 다 컸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하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겸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죠. 어린 시절 서원 마당에서 죽비를 맞던 그 아이가 이제 과거의 급제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하겸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겸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대신 장학원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고 청했죠. 이경진 대감은 하겸의 뜻을 알아주었습니다. 장학원 교수직을 주었고 하겸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겸이 가르친 아이들은 특별했습니다. 모두 가난한 집 출신이었거든요. 신분이 낮아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이들을 하겸은 거두었어요. 재능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묻힐 뻔한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주었죠. 검은고, 가야금, 대금, 장구. 하겸은 직접 악기를 구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첫 제자는 10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죠. 장에서 짐을 나르며 품삯을 벌던 준이는 어느 날 장학원 앞을 지나가다 검은고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하겸이 연습하는 소리였어요. 준이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한참을 듣고 있었죠. 하겸이 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예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들어오지 않겠느냐? 준이는 주춤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지 몰랐거든요. 하겸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이리 오너라. 배우고 싶으냐?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겸은 검은고 하나를 준이 앞에 놓아주었죠. 준이의 손이 떨렸어요. 하겸은 준이의 손을 잡아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고 소리에는 벽이 없느니라. 하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이는 줄을 튕겼어요. 서툰 소리였지만 하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첫 제자를 받아들였죠. 이후로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지 출신도 있었고 종의 자식도 있었어요. 하겸은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았죠. 다만 배우고 싶은 마음과 노력하려는 의지만 보았어요. 아이들은 하겸을 따랐습니다.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했죠. 하겸은 아이들에게 악기뿐 아니라 글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장학원에서 악기를 배우고 저녁에는 하겸의 집에 모여 글을 익혔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비록 보리밥이었지만 아이들은 감사히 받아 먹었죠. 할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아이들은 하겸이 걸어온 길을 짐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하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둘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봤죠.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참 훌륭하게 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이지. 할머니는 하겸의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하겸의 손을 만지시며 흐뭇해하셨죠.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밤을 검은고 줄 위에서 보냈는지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옛 백운서원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문학은 향살의 이후 수치심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원에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작은 마을에 숨어들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문학을 손가락질했어요. 재능 있는 제자를 시기에 망치려 했던 옹졸한 훈장이라고 비난했죠. 김진수의 말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한 뒤 술에 빠져 살았어요. 가산을 탕진했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죠. 마을 주막을 전전하며 술값 빚만 늘려갔습니다. 가끔 하겸의 소문을 들으면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몰락한 뒤였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하겸의 제자들은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몇몇은 장학원의 정식 악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궁중 연회에서 연주하는 영광을 누렸죠. 모두 하겸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하겸은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윤서방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겸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죠. 어느 가을날 한 소년이 하겸을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듯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그을렸고 발에는 집신조차 없었죠. 소년은 하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소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겸은 소년을 일으켜 세웠어요. 소년의 눈빛을 들여다봤죠. 그 눈에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민이라 합니다. 성민이라. 좋은 이름이로구나. 하겸은 성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 진심은 반드시 길을 만든다.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겸은 성민을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저녁상을 차려주시고 성민에게 밥을 떠주셨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하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겸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거문고를 무릎에 올렸어요. 낡은 거문고였습니다. 향사례 때 사용했던 그 거문고였죠. 줄은 새 것으로 갈았지만 몸체는 여전히 낡았어요. 하지만 하겸에게는 가장 소중한 악기였습니다. 손가락을 줄 위에 올렸습니다. 소리가 울렸어요. 맑고 깊은 울림이 달빛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에서 성민이 문틈으로 하겸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죠. 하겸의 연주는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의 소리였죠. 할머니에 대한 감사, 윤서방에 대한 그리움, 이경진 대감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음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하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방이었을까요? 하겸은 그 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마루에서 할머니가 하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굽은 허리를 벽에 기댄 채 손자의 연주를 들으셨어요. 평생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자가 훌륭하게 자랐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여운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겸은 거문고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낡은 거문고 앞에 앉았던 그 소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따뜻했죠. 내일도 아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희망을 품고요. 하겸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분을 묻지 않고 다만 그들의 마음만 볼 거예요. 그렇게 하겸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고 희망은 이어질 것입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성민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하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